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는 14만 2천 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에 하루 만에 5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육상과 해상을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최소 34명이 숨지는 대규모 국경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뉴저지주 내 거의 모든 식당들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빨대, 냅킨, 소스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유권자 등록자의 인터넷 IP 주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뉴욕시 버스에서 요금을 내는 승객이 큰 폭으로 줄고 옴니의 주간 요금 상한과 무료 환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TA가 내년 3월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여성을 상대로 연방 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 14,000달러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40대 한인 추적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8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의회 통과는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는 14만 2천 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의 길을 여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이 딕더빈 의원과 공동 추진한 이 법안은 현행 이민법의 레지스트리 조항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해 계속 거주한 사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1986년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사실상 신청 통로로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법안은 고정된 기준일을 없애고 신청 전 최소 7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일을 신청 시점에 따라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어서 의회가 법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7년을 채운 장기 거주자가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7년을 살았다고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다른 영주권 자격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딜라 의원실은 다카와 임시보호 신분 수혜자, 장기비자 소지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와 H-1B 근로자 등 8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앤디 김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도 공동 후원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단계에 머물러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이민정책연구소 MPI에서 별도로 제공받았다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반 한국 출신 미승인 이민자는 14만 2천 명으로 전년 11만 6천 명보다 22% 늘었습니다. 미국 전체 미승인 이민자도 같은 시점 1,58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로 추산됐습니다. 이 통계에는 무단 입국자와 비자 초과 체류자뿐만 아니라 다카와 임시보호신분, 망명심사 대기자 등도 포함됩니다. 장기 체류자의 신분 구제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높은 정치적 장벽이 남아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맞닿은 스페인령 세우타에 하루 만에 최대 4만 9천 명의 이주민이 육상과 해상을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최소 34명이 숨지는 대규모 국경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가 국경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까지 대응에 나서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민 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약 4만 9천 명의 이주민이 불법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유입 규모를 최대 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바다를 건너다 익사했으며 일부는 해변 방파제와 국경시설을 한꺼번에 넘는 과정에서 압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국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 보호자 없이 이동한 미성년자와 고령층도 포함됐습니다.
세우타는 유럽연합에서 아프리카와 육상 국경을 맞댄 몇 안 되는 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유럽 진입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존 수용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수천 명이 공원과 도로변에서 노숙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는 병력과 경찰을 추가 배치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모로코는 물대포 차량까지 동원해 국경 접근을 막고 있으며 스페인은 불법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해 입국한 이주민의 즉각적인 송환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응에 제약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번 대규모 월경 사태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최근 법원 판결에 영향을 거론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이주민이 해당 판결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페인과 알제리의 관계 개선에 대한 모로코의 외교적 압박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 각국의 정치 외교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 국경 검문을 강화했고 이탈리아는 스페인과의 해상 및 항공 국경을 폐쇄했으며 쉥겐 협정도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쉥겐 협정은 EU 회원국 간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불법 이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모든 위험과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럽 조약과 사실에 대한 존중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이탈리아가 스페인보다 불법 입국자를 더 많이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연합을 촉구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과 극우 복스당은 산체스 정부의 느슨한 이민 정책이 국경 통제를 무너뜨렸다며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직접 세우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이민 알선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수입니다. 내일부터 뉴저지 내 식당과 고객들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주내 거의 모든 식당들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빨대, 냅킨, 소스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본격 시행이 예정된 이 Skip the Stuff 법안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뉴저지주 내 거의 모든 요식업소들은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식기와 빨대, 냅킨, 소스 패킷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온라인이나 앱 주문 시에도 식기류나 소스는 기본적으로 제공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좌석이 10석 이상인 일반 음식점은 매장 내 식사 고객에게 플라스틱 식기 대신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식기나 일반 식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일반 식당, 카페, 푸드트럭, 드라이브스루 시설,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주내 거의 모든 요식업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학교와 병원, 교정시설 등은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푸드코트에 위치한 업체들은 약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체는 첫 적발 시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에는 $100, 이후 같은 해안에 적발될 경우에는 건당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규제 위반으로 거둬들인 벌금 수익은 전액 클린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돼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 8월부터는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냅킨 등이 한꺼번에 포장된 일회용 식기 세트를 제공할 수 없으며 2028년 8월부터는 푸드코트 내 음식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은 뉴저지주가 2022년 시행한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이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줄이기 위한 후속 정책입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은 미국에서 매년 수백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가 버려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매립지와 하천, 해양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유권자 등록자의 인터넷 IP 주소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바탕으로 과도한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시민의 IP 주소를 주 및 지방선거관리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FBI는 지난 3월부터 해당 정보를 요청했으며 지난 6월 유권자 조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IP 주소는 사용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접속 위치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등록이 주 내 또는 주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해외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43개 주가 온라인 유권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수사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과 맞물려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선거 명부 및 유권자 등록의 관행조사 역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은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유권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유권자 등록 정보 공유를 거부한 워싱턴 DC와 30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 법무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금지하는 법률을 상기시키는 공문을 선거관리 당국에 발송했으며 애리조나주 예비선거에는 연방 참관인도 파견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이민당국에 비시민권자의 투표 관련 범죄를 추방 절차의 증거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불법 유권자 및 사망자 명의의 유권자 등록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주 차량국의 전산 오류로 약 6,600명의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까지 약 4,500명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했지만 일부는 실제 투표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요구한 전체 유권자 명부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29일 연방법원은 법무부가 뉴저지 유권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제출 요청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법무부는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FBI가 나서서 유권자 등록 IP 주소를 확보하고 연방정부가 유권자 정보 수집을 확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근거가 불충분한 부정선거 의혹을 바탕으로 유권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버스에서 요금을 낸 승객이 큰 폭으로 줄고 옴니의 주간 요금 상환과 무료 환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TA가 내년 3월 요금 인상 계획을 예비 제정안에 담으면서 시민 부담과 결제 시스템의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버스의 유료 승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MTA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료 버스 승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고 5월에는 10.4% 감소했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버스 무료화 논의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실은 무임 승차는 오래된 문제며 유료 승객 감소는 $3 요금도 버거운 생활비 현실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안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승객이 25% 늘어난다는 가정 아래 2027년 모든 버스를 무료화할 경우 연간 순비용이 $11억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옴니 불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7일 동안 $35를 낸 뒤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지하철과 버스 사이 무료 환승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TA 공식 기준은 같은 결제 수단으로 7일 안에 12차례 요금을 내면 이후 탑승은 무료며 지불액은 최대 $35입니다. 무료 환승은 첫 결제 뒤 2시간 안에 같은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MTA는 옴니 웹사이트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TA는 2027년 3월과 2029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요금 및 통행료 수입을 4%씩 늘리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모든 요금을 일률적으로 4% 올린다는 뜻은 아니며 현재 $3인 기본 요금의 실제 인상폭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 적자는 2027년 $2억 9,500만 달러에서 2030년 $8억 9,7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청회와 이사회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승객들은 올해 1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또 요금 인상을 맞게 됩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노인 여성을 상대로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해 현금 14,000달러를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40대 한인 추정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기술 발전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층을 노린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검찰이 로즈미드 거주의 44세 마용한 씨를 절도 공모, 노인 대상 사기 공모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일 한 노인 여성이 집에서 컴퓨터로 스팸 이메일을 삭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여성은 이메일 속 악성 링크가 포함된 한 팝업 창을 클릭했고 곧이어 화면에는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며 전원을 끄지 말고 표시된 전화번호로 즉시 연락하라는 경고창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사기범은 컴퓨터 수리를 도와주는 척한 뒤 자신을 연방거래위원회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공범에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이어 현재 피해자가 자금 세탁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망에 있다며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소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여러 은행을 돌며 현금 15,000달러를 인출하라고 지시했고 이동 중에는 누군가 당신 집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해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현금 14,000달러를 인출해 집으로 돌아왔고 리사라는 이름의 여성이 암호를 말하면 돈을 건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자는 암호를 확인한 뒤 여성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에서야 피해자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에게 알렸으며 가족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마 씨는 공범인 여성 전달책을 피해자의 집까지 차량으로 태워다 준 뒤 범죄 수익을 함께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패서디나에서 체포됐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 대상 전화 컴퓨터 금융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최근 연방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며 정부기관은 현금 인출이나 현금 전달, 기프트카드, 가상화폐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즉시 행동하라거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거나 체포 또는 계좌를 동결하겠다는 식의 협박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특히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따르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려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한인 집주인 S씨가 7,7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분쟁은 이전 세입자와의 채권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전 세입자는 과거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집주인 S씨를 상대로 6천여 달러의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S씨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이전 세입자는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아닌 법원에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같은 날 S씨는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퇴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S씨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RTB에 압류 명령 사실을 숨긴 채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을 신청했고 당국은 S씨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해 총 7,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S씨는 8월 10일까지 벌금을 납부하거나 재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3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 학회에서 AI로 생성된 잘못된 아프리카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지도에는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모잠비크 등 6개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치와 국경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됐습니다. 이 자료는 현장 참석자들이 SNS에 공유하면서 일파만파 퍼졌고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보건회의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프리카 협력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는 해당 지도 이미지에 AI 제작을 나타내는 워터마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며 오픈 AI 측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직원이 행사 직전 자료를 조급하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롱아일랜드에서 2,000명이 넘게 아이스에 체포됐습니다.
자체 분석한 체포 사례 약 400건 가운데 최소 84건은 차량 번호판 조회나 차량 주변 잠복 근무와 관련됐습니다. 디어파크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는 노동 허가를 가진 에콰도르 출신 청년이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통한 조회 뒤 체포됐다가 법원 명령으로 풀려났습니다. 뉴욕의 그린라이트법은 아이스의 주 차량국 정보 접근을 제한하지만 타주 번호판 조회와 민간 데이터 업체를 통한 정보 확보가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도로에서 퇴출했고 상업용 면허 2만 8천여 건도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이 계획을 무자격 이민자 운전자 단속으로 생긴 일자리를 미국 시민과 퇴역 군인에게 연결하려는 정책으로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어퍼이스트 사이드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으로 현재까지 92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으며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5명, 이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람은 67명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오염된 냉각탑 점검과 소독을 완료했으며 최근 2주간 추가 신고가 없어 감염원이 제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방문 후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 저소득 주거단지에서도 레지오넬라병 환자가 발생했지만 당국은 어퍼이스트 사이드 집단 감염과는 별개의 배관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뉴욕시는 건물 급수 시스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포 카운티에서도 냉각탑 균 검출 후 즉각 소독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31일 금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